저 여자 뭐야? 더러워 죽겠네. 그 여자 좀 치워주세요. 환자 보는데 꼴 보기 싫잖아. 복도 한쪽, 고요했던 병원에 귓속말 같은 비난이 퍼져나갔다. 윤미선은 조용히 발걸음을 멈췄다. 분명 자신을 향한 말이었다. 그녀는 반쯤 열린 병실문 너머로 미소를 지으며 환자의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 너머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은 날카로운 가시처럼 귀에 박혔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부드럽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매달 500만 원 받는다며? 특실에서 무슨 특별 서비스를 한다던데. 화장도 진해지고 요즘 옷도 새로 산 것 같지 않아? 택시 타고 다닌대. 간호조무사가 무슨 돈으로. 그 순간 윤미선은 자신이 더 이상 동료가 아님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예전에는 웃으며 인사를 건네던 간호사들도 지금은 그녀가 지나가면 어색한 침묵만 남았다. 그녀는 무심한 척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가슴 한켠이 아릿했다. 왜 아무도 진실을 묻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항상 편견의 벽을 먼저 세울까? 수간호사의 목소리도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윤 선생님, 또 퇴근 안 하시고 거기 계시네요. 특별 서비스 하셔야죠. 차트 너머로 마주한 그녀의 눈빛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윤미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왜 김영우 회장의 병실에 늦게까지 남아있는지, 왜 더 정성을 다해 그를 돌보는지. 하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그들은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결론은 한 인간의 삶과 신념을 침묵 속에서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은 차디찼다. 진실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과연 이 오해의 밤은 끝날 수 있을까? 윤미선, 올해 60, 평생을 간호조무사로 살아온 여자. 그녀의 하루는 침묵 속에서 피어난 진실처럼 조용하고 성실하게 흘러갔다. 새벽 4시 50분, 도시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을 때 그녀는 집을 나섰다. 작은 반지하 월세방,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공기가 가득한 곳. 그러나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평화요양병원에 도착하면 시계는 6시를 가리켰다. 그녀는 항상 병원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는 직원 중 하나였다. 출근부보다 먼저 병실을 돌며 이불을 정리하고 약통을 점검했다. 환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눈빛과 호흡만으로 상태를 체크했다. 그녀가 맡은 병동은 대부분 말기 환자와 노환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이었다. 자식도 친구도 없는 노인들이 세상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곳, 그리고 그 누구보다 조용한 곳. 하지만 윤미선은 그 조용함 속에서 희망의 온기를 찾아냈다. 어르신,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등이 좀 결리세요. 이불 각도를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그녀는 항상 그렇게 다정했고 눈을 마주쳤다. 말을 잊은 환자들도 그녀의 손길만으로 안심했다. 그러나 그런 그녀에게도 오래된 그림자 하나가 있었다. 5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였다. 처음엔 자택에서 모시려 했지만 상황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났다. 결국 시외곽의 행복요양원에 모시게 되었다. 한 달 요양비 170만 원. 윤미선에게는 절망의 무게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병원주 5일 근무 외에 주말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마쳤다. 그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다. 이제 막 의사면허를 따고 지방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한 아들 준우. 미선은 그의 앞에서는 항상 밝게 웃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아들은 그녀가 이렇게 고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 실제로 그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와 찬밥에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웠다.
그래도 그녀는 기적을 믿었다. 자신의 고단한 삶이 누군가의 미래를 지탱해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에게 호출을 받았다. 윤 선생님, 오늘부터 3층 특실 VIP 병동을 맡아주세요. 그곳엔 안말기 판정을 받은 김영우 회장이 입원해 있었다. 전국 수십 개의 건설 및 유통회사를 거느린 거물. 하지만 이제는 홀로 남은 노인. 좀 까다로운 분이지만 정성껏 모셔주세요. 병원장의 말은 간단했다. 그러나 윤미선은 잠시 망설였다. VIP 병동은 그녀 같은 조무사가 쉽게 배정되는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맡겨주신 만큼 책임지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3층 병실로 향했다. 김영우 회장은 처음엔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했을 뿐.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다. 간호사님 손이 따뜻하네요.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연 날 윤미선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복받은 손이라 그런가 봅니다. 그 후로 그는 윤미선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병실에 머물렀다. 회장님, 오늘은 기운이 좀 어떠세요? 미선 씨 덕분에 하루가 견딜 만합니다. 조용한 신뢰가 쌓여갔다. 그녀는 그를 환자 이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어쩌면 아버지처럼 혹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두 사람이 같은 시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유대가 곧 편견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녀도 몰랐다. 그날도 윤미선은 다른 날과 다름없이 병동을 돌고 있었다. 점심시간 무렵 2층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올라오던 길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그녀는 익숙한 얼굴들과 마주쳤다. 간호사실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간호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고 인사도 없이 고개를 돌렸다. 저기 오신다. 매달 500만 원 받는다는 그분. 그러게. 나도 VIP 환자 맡으면 인생 달라질까? 속삭임은 들리지 말아야 할 거리에서 들려왔다. 윤미선은 고개를 숙였다. 입술을 깨물며 3층 특실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김영우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은 말기암 환자의 무게를 지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딘가 평온해 보였다. 회장님, 점심은 드셨나요? 한 입 정도요. 입맛이 없네요. 그럼 죽이라도 조금 드셔보세요. 이가 너무 비면 약도 잘 안 들어요. 그녀는 이불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병실 밖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소문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투였다. 왜 하필 윤 선생님이 VIP 환자를 맡았을까? 하지만 곧 그것은 의심으로 변했고, 의심은 비난이 되었고, 비난은 편견의 벽을 세웠다. 퇴근 시간에도 병실에 남는다더라. 새 핸드폰 샀대. 그것도 최신형. 편의점 알바는 관두고도 생활이 펑펑하다고 들었어. 그날 오후 휴게실에서 간호사들 사이에 이상한 공기가 맴돌았다. 야, 너 들었어? 김 회장님이 윤 선생님한테 매달 500만 원 준다더라. 진짜? 무슨 일 하는 거야? 말하긴 좀 그렇지만 특별 서비스 같은 거 아닐까? 아, 설마.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윤미선이 무심코 들어선 휴게실.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 자리를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 없었다. 변명도, 설명도, 퇴근 시간, 간호복을 갈아입으려 탈의실에 들어간 그녀는 자신의 사물함 앞에서 망설였다. 사물함 문에는 누군가가 붙여 놓은 쪽지가 하나 있었다. 돈 받고 간호하는 사람은 간호사 자격 없어. 손끝이 떨렸다. 쪽지를 떼어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환자보다도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다.
며칠 후 마침내 수간호사가 그녀를 불렀다. 회의실, 차가운 조명, 닫힌 문, 그리고 어색한 침묵. 윤 선생님, 최근 병원 내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김영우 회장님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윤미선은 침묵했다.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단지 그분이 혼자 계시고 아프시고 밤에 통증이 심해서 퇴근 후에 병실을 잠깐 들른 것뿐입니다. 수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다른 간호사들은 다들 퇴근하고 쉬는데 왜 윤 선생님만? 그녀는 말했다. 그분이 제 아들에게 준 기회를 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서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건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수간호사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병원 내규상 근무 시간 외의 접촉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든 뭐든 감정이 앞서면 곤란해요. 그 순간 윤미선은 깨달았다. 사람들은 진심을 보지 않는다. 단지 시간의 근무, VIP 환자 500만 원. 이런 단어들만이 그들의 판단을 이끌고 있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지나가는 동료가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돈은 얼마나 받아야 저 정도 헌신이 나올까? 그 순간 침묵이 무너졌다. 윤미선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들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냉소와 확신이 담긴 눈빛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3층 병실로 향했다. 환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김 회장은 그녀에게 말했다. 미선 씨, 뭔가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죠?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매일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신 같은 간호사는 세상에 드뭅니다. 그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단지 눈물을 삼키며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윤미선은 평소보다 지친 표정으로 병원에 도착했다. 그날따라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던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다음 달부터 요양비가 10% 인상됩니다. 벌써 170만 원도 빠듯한데요. 모든 보호자분들께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떨어지는 빗방울은 조용하지만 잔혹했다. 생활비, 대출이자, 어머니 병원비, 이미 빠듯한 삶이 이제는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날에도 그녀는 김영우 회장의 병실로 향했다. 회장님, 비가 오네요. 조금 쌀쌀하시죠? 이 빗소리가 예전 생각을 자꾸 나게 하네요. 그날 회장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하나를 꺼내 보였다.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한 남자. 이분이 우리 가족을 구해준 분이에요. 1951년 겨울 피난길에 북한군을 따돌리다 혼자 돌아오지 못하셨죠. 윤미선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인물. 이름을 묻기도 전에 회장이 말했다. 윤상철 씨였어요. 평생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이름, 그녀의 할아버지였다.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들려주던 이야기. 전쟁 중 동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혼자 유인하고 돌아오지 못한 남자. 그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미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뭐라고요? 그 순간 병실은 정지된 듯했다. 70년의 세월을 거슬러 시간의 강을 건너 두 생명이 다시 연결되었다. 회장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내가 평생 찾아 헤맸던 그분의 가족이 당신이었군요. 그날 밤 윤미선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으로 향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가족, 그분이 지금 제가 돌보는 회장님이었어요. 치매로 거의 말을 하지 못하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버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처음으로 그녀는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윤미선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날 오랜 기억의 창이 열렸고 어머니는 다시 딸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런 감동도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후 병원 내에서 이상한 낌새가 감지되었다. 의사 한 명이 익명으로 병원장에게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특정 간호조무사가 VIP 환자에게 감정적으로 몰입해 치료 균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 보고서는 병원 전체 회의로 이어졌고 윤미선은 다시 호출되었다. 병원장과 윤미선, 마주 앉은 회의실, 테이블 너머로 서류가 건네졌다. 그녀의 근무 시간 외 출입 기록, 비품 사용 기록, 기록만 보면 충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윤 선생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환자의 요청으로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모든 업무는 퇴근 후에 이루어졌고 병동 간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병원장의 물음은 진심이 섞여 있었다. 그분이 제 할아버지가 구해준 분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 의사로 만들어준 장학금도 그분이 만들어낸 기회였고요. 병원장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미선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의 결과는 간단하지 않았다. 병원 평판을 고려한 상급자의 압력, VIP 병실 운영 방침 재정비, 그리고 윤미선의 과잉 접촉에 대한 경고 조치. 그녀는 결국 김영우 회장의 담당에서 배제되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최선의 판단입니다. 병원장의 말은 건조했다. 그날 윤미선은 처음으로 병실 문을 스스로 열지 못했다. 그저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러다 누군가 병실 안에서 그녀를 발견하고 조용히 말했다. 미선 씨, 문을 열어주세요. 당신 없이는 이 밤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문을 열었다. 윤미선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빛이 꺼진 방 안, 희미한 조명 아래 김영우 회장은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를 찾고 있었다. 오셨어요. 미선 씨. 네, 회장님.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몸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의 말에는 고요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윤미선은 근무 시간 외에는 병실에 들어가지 않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병원장은 특별히 허가를 내렸다. 단, 환자의 요청이 있고 담당 간호사가 동의한다면 그 진심을 존중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며칠 뒤 김 회장은 법률사무소를 불렀다. 그리고 뜻밖의 선언을 했다. 나는 유산의 전부를 윤상철 선생의 이름으로 된 재단에 기부하고자 한다. 모두가 놀랐다. 변호사, 병원장, 비서진. 하지만 회장의 얼굴은 단단했다. 그분의 희생 덕에 내 가족은 살아남았고 그 은인의 손녀가 내 마지막을 돌봐주고 있다. 이건 신의 뜻입니다. 며칠 후 윤미선은 병원장과 함께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한 장의 유언장을 받아들었다. 윤상철 희생기념재단 설립, 윤미선을 이사장으로 임명, 초기 자산 218억 원, 목적, 전쟁 희생자 후손 및 저소득 유료인 자녀 장학 지원. 윤미선은 입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 한 통의 편지가 쥐어졌다. 김영우 회장이 직접 쓴 편지였다. 당신을 만나 마지막 인생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손이 내 마음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윤상철 선생의 손녀라는 걸 알고 세상 마지막 빚을 갚은 기분입니다. 부디 이 재단을 통해 그의 정신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당신 어머니께 그날의 선택이 오늘을 만들었다는 말을 전해주세요. 며칠 뒤 김영우 회장의 장례식. 작고 소박했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다. 재단 관계자, 병원 동료, 그리고 과거 장학금 수혜자들이 모였다. 흑정장을 입은 윤미선과 그녀의 아들 준우는 조용히 장례를 지켰다. 엄마, 회장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래. 하지만 더 대단한 분은 너희 할아버지야.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오후 병원 전체에 김 회장과 윤미선의 사연이 퍼졌다. 과거 그녀를 피하던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다. 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큰 오해를. 괜찮아요. 다 지났으니까요. 중요한 건 진심은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날 밤 윤미선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 꿈속에서 그녀는 아주 오래된 목소리를 들었다. 잘했어, 내 손녀야. 봄이 찾아왔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서울 시내 한복판, 새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현수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상철 희생기념재단 개관식. 재단 로비 중앙에는 두 개의 그림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한쪽에는 젊은 윤상철의 초상화, 다른 쪽에는 미소 짓는 김영우 회장의 모습. 두 인물은 서로를 마주보는 듯 조용히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윤미선은 정장을 차려입고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밀며 단상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청중들의 눈빛은 기대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다른 사람의 감사가 만든 인연을 기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제 할아버지 윤상철 선생은 70년 전 한겨울 산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동네 주민들과 한 가족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해진 아이가 성장해 김영우 회장이 되었습니다. 청중들의 숨소리가 멎는 듯 고요해졌다. 그분은 생애 마지막에 그 은인의 손녀인 저를 만나셨고 이 재단을 남기셨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시간의 강을 거슬러 만난 인연이 만든 기적의 증거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박수가 조용히 그러나 깊게 이어졌다. 그날의 하늘은 너무도 맑았고 그 빛은 유리천장을 통해 그대로 재단 로비로 쏟아져 내렸다. 며칠 뒤 윤미선은 아들 준우와 함께 무료 진료소에 있었다. 재단 사나이 첫 번째 사회 환원 프로그램. 그녀는 자원봉사 간호사로 참여했고 준우는 젊은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이런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아니야, 준우야. 내가 만든 길이야. 할아버지와 회장님은 단지 너를 밀어준 거고, 그럼 어머니는요? 나는 그 길이 무너지지 않도록 밑에서 받쳐준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그 길 위를 희망으로 걸어가 볼게요. 그 말에 윤미선은 미소 지었다. 작은 진료실 안 희망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퍼져나갔다. 그날 밤 그녀는 어머니를 요양원에서 찾아뵈었다. 이제 어머니는 김영우 회장이 남긴 기부금으로 최고의 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다. 상태는 놀랍게도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고 가끔씩 그녀의 눈에는 윤미선을 알아보는 초점이 맺히곤 했다. 어머니, 오늘은 그분 재단 개관식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따라 그녀의 눈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맴돌았다. 며칠 후 병원장에게 연락이 왔다. 윤 선생님, 직원들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윤미선은 조용히 병원을 찾았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이제 예전과는 달랐다. 윤 선생님,
저희가 너무 늦게 진심을 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괜찮아요. 저도 상처받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예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니까요. 몇 달이 지나고 어느 흐린 날, 윤미선은 윤상철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손바닥으로 비석을 쓸어내렸다. 할아버지, 보셨죠? 회장님은 끝내 가족의 은혜를 갚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뜻을 이어갑니다. 그녀는 묘 앞에 작은 봉투를 놓았다. 그 안엔 김 회장이 마지막에 남긴 손편지 원본이 들어있었다. 봉투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혜는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재단. 로비 한켠에는 방문객들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벽에는 수많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그 가운데 이런 문구가 적힌 쪽지가 하나 있었다. 그날의 희생이 오늘의 나를 살렸습니다. 윤미선은 그 쪽지를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 실력은 편견을 잠재운다.